이 거란 전쟁의 주역이었던 강감찬은 어떤 분이냐? 당시 이제 출세하는 과정을 보면은 최고 A급 문벌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984년에 문과에 장원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강감찬 장군이라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과거 장원 출신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러는데, 고려는 원래 문무구별이 조선과 달라요. 조선 같으면 정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장원급제하는 사람이 최전방, 저기 후방도 아니고 최전방 야전 중대장으로 가요. 진짜 신기해. 그래서 뭐 대대장 되고 연대장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갑자기 이제 뭐 문관직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사람들의 성장 케이스 자체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감찬도 보면 말도 타고 야전형과 이제 실전을 다 갖춘 그런 뛰어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뭐가 다르냐면 야전 판단력도 되고 전술적 판단력도 되고 그 다음에 정략적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거란 침공에 맞서서 고려를 구했던 고려 최대의 영웅 강감찬입니다. 강감찬의 활약을 설명드리려면 먼저 거란의 침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거란 전쟁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는데, 거란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축소되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거란 침공은 고려 최대의 전쟁입니다. 고려시대 최대의 전쟁이라면 아무래도 원나라 침공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몽골의 침공은 사실 소부대과 휘젓고 다니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규모 면에서는 오히려 거란 침공이 더 컸고 정규전 스케일에 훨씬 컸던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란은 왜 고려를 침공하게 되었는가? 이때가 거란의 최전성기입니다. 만주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대하게 중원 침공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주에 있는 부족이 중원으로 들어가려면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예요. 만주가 넓다 보니까 동쪽을 간도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여러 이제 종족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는 이의제인데 어떻게 이의제의하느냐? 만주에 있는 여러 집을 꼬시는 거죠. 산속에 있는 사람, 사막에 있는 사람 막 불러갖고, 야, 여기 땅 비었어. 그 사람들은 중국이 더 좋긴 하지만 일단 빈 땅이 있잖아요. 그럼 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늘 이의제의하는 게 한나라 이후로 내내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주에 있는 부족들도 아는 거야. 내가 힘이 있다고 중국으로 그냥 가면 안 돼. 반드시 뒤를 평정하고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인 한반도를 평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기 전에 먼저 고려를 친다. 대신 빨리 신속하게 쳐야 된다. 그래서 거란의 최정예를 이끌고 집단적인 침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거란의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고려는 정말 건국 이래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거란군은 어떤 군대냐? 몽골군의 전술의 어떤 기본 베이스는 거란군이 다 한 겁니다. 원래 스텝 기병의 기본적인 전술이에요. 주로 이제 경기병, 스피드로 한다, 뭐 분진, 합격, 전격전, 기동전 이런 거 다 잘하고 말을 몇 펼씩 끌고 다니면서 약탈하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 조달도 잘 되고, 그래서 활동력이 굉장히 넓었던 기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도 일반 스텝 민족보다는 좀 발달한 게 있었는데 어쨌든 국가 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군의 어떤 조직력이 확산이 됩니다. 다양한 전투를 겪으면서 조직화되고 실전 경험도 풍부히 쌓았던 거란군이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거란의 1차 침공은 탐색전이었어요. 2차 침공이 진짜 무서운 전쟁이었는데 거란의 이제 성종이 직접 친정을 합니다. 사실 이때 고려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게 이때 강조에 쿠데타가 나서 정변이 나버려요. 그런데 저게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강조도 고려의 병력을 다 모았는데 이게 문제야.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강조 입장에서는 이 군대를 남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끌고 올라가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자기가 끌고 올라갔으면 수도를 비웠잖아. 이게 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기마민족이 쳐들어오면 성에 들어가서 수송전을 하고 지연작전을 하면서 시간을 끌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란족의 최대 약점이 타임라인이에요. 얘들이 12월에 침공했는데 고려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요. 1월 1일 되면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야전을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전술이거든요. 원래 버티는 게. 근데 강조 입장에서는 산성에 올라가서 버티다가 개경에서 뭔 일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전에서 단판 승부를 벌이는데 고려군은 실전 경험이 뭐 있다고 해봤자 이런 대군을 거느린 실전 경험이 없어요. 거란은 무지하게 해봤어요. 이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강조의 그 전투를 보면은 그냥 그 유목기병의 고전적인 전술에 그냥 완전히 말려서 깨져요. 그래서 그냥 거의 섬멸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려가 한 번 전쟁에 패한 게 아니라 섬멸되어 버린 거예요. 군대가 다 날아가 버린 거지. 이렇게 되니까 조정에서 다 항복하자고 그럽니다. 그때 강감찬이 이때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현종 보고 피난하고 버티면 수가 나온다. 버티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본 거예요. 첫째는 거란군은 한 달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현종은 이때 거의 허수아비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항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야 된다. 그래서 피난을 요구를 합니다. 현종은 당시에 굉장히 불안한 왕이었고 고려가 아직 안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피난을 갔다간 사실 동네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게 피난이 위험한 피난이에요. 보통 이런 결정이라면 관료들이 차라리 항복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고려의 관료들이 다 항복하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패기가 없었겠어 뭐가 없었겠어. 최악의 상황이니까 항복하자고 그랬죠. 그런데 강감찬은 피난을 하는 모험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강감찬에게 중요한 것이 국가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을 걸고 책임감을 가진 도전을 했다. 이런 점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종은 남진을 하고 강감찬은 남아서 군대를 수습하면서 2차 전쟁에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물러갔어요. 이제 또 쳐들어올 거잖아.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개경이 함락되는 바람에 이제 개경이 분탄이 됐단 말이에요. 개경이 이제 제일 단점이 방어력이 약해요. 그럼 어떡하지? 개경에 성을 쌓아야 된다. 이 성을 쌓는 걸 누가 하냐? 강감찬이에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거란의 최후의 도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디는 3차 침공이라 되어 있고 어디는 6차 침공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중요한 건 마지막 침공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침공은 거란 장군이었던 소배압이라는 사람이 사령관이 됩니다. 이 소배압은 과감무쌍, 다시 말하면 몽골 거란 기병의 돌격 전술, 전격 전술에 아주 특화된 장군이었어요. 이제 거란도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 번 침공했는데 안 된 거예요. 왜 안 되냐 봤더니 시간 제한이에요. 이게 타이머 걸어놓고 싸우니까 고려군도 이제는 아는 거지. 그래서 2차 침공 때는 어떻게 하다 개경까지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이 참 이게 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란군이 또 나쁜 게 시간만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 북한 땅은 영하 20도, 30도예요. 그리고 옛날 길은 훨씬 이게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직선 평지가 없어요. 그러면 기병은 웬만한 언덕길을 좀 올라간다고 해도 얘들 우리랑 똑같은 게 사람을 태우고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말 이런 게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덕길 같은 데 다 내려서 걸어요. 빙판길, 말도 미끄러져서 발목 나가면 걔는 그대로 안락사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마부대도 식량은 갖고 다녀야 되는데 짐 싣고 수레 끄는데 이런 길을 올라가고 빙판길이면 정말 미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침공을 했더니 이제 개경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소배압이 과감한 작전을 내세웁니다. 최소한의 식량을 가지고 그냥 냅다 개경까지 있는 대로 달린다. 사실 이렇게 하면 말도 많이 죽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말 절반을 포기한다. 병사들도 굶주리는 거 각오한다. 그리고 이제 개경까지 직공해서 개경을 바로 함락시키고 이렇게 해서 고려를 항복시키자. 자, 이들의 침공 징후는 고려도 파악을 합니다. 그때 강감찬이 서북면 행영 도통사가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서북면에 있는 최사령관인데 따지고 보면 고려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적을 막아야죠. 왜냐하면 이때 계속 얘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평안남도 평안북도가 거의 초토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뒤에 후방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 아마 평안도가 반란이 나서 저쪽에 붙어버릴 수도 있을 상황이니까 이쪽 고려도 일선에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고려도 작전은 간단해요. 최대한 일선에서 막아서 시간을 끌면 얘들이 이제 한 달 동안의 타임아웃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삽교천이라는 데서 겨울에 수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믿기가 힘든데 아무튼 뭐 어떻게 하고 하여간 소배합한테 대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작전 성공. 역시 우리가 준비했다. 이렇게 됐는데 소배합이 엄청난 희생을 당하고도 기병을 끌고 그냥 남하해 버린 겁니다. 고려군도 말은 잘 타지만 이 거란기병의 속도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속도가 비슷하면 먼저 간 놈이 이기는 거죠. 강감찬도 1라운드에 승리했지만 동시에 허를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강감찬도 1만의 기병을 모아서 김정현이라는 장군한테 맡겨서 추격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려군이 사실 거란기병을 따라잡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추격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진 거죠. 막지를 못했고 적의 전술을 예방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돼서 거란군이 개경으로 직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경 근처까지 도달을 합니다. 와보니까 전에 없던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리고 고려왕이 피난을 가지 않고 거기서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현종 입장에서는 또 도망가면 끝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라면 싸우겠다. 그런데 사실 개경에 군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거란군이 쳤으면 이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전쟁이라는 게 소배합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쳤을 거야. 아니 지금까지 그 먼 길을 말 절반을 죽이고 굶으면서 왔는데 왜 안 쳐? 근데 전쟁은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압박이에요. 이것도 손장묘법에 어떻게 보면 있는 얘기지만 전쟁에서는 상대방이 실수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해요. 계속 압박을 해서 상대방이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때 소배합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데는 뒤에 김정은이 쫓아왔기 때문이에요. 따라잡지 못했지만 쫓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쳐서 전략의 50%는 떨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감찬의 실수가 아니라 길게 보면 전쟁이라는 게 치고 받는데 결국 최종 판단을 잘못하게 해서 전세의 역전, 그러니까 우위를 열세로 바꾸는 데 성공한 거죠. 이렇게 돼서 소배합이 뒤로 돌려서 후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전쟁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개경을 점령하고 개경에서 쉬고 전투력을 정비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올라가니까 자기들도 전투력이 절반은 떨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고려군의 주력이 있으니 이걸 피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래잡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강감찬이 마지막에 얘들이 이쪽으로 갔다는 걸 알고 새끼로 질러가서 귀주로 갑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 대첩입니다. 여기서 소배합이 또 실수를 합니다. 고려군하고 거란군 주력은 아무리 지쳤어도 대단한 군대였기 때문에 팽팽했는데 이제 귀주에서 하루만 가면 압록강 넘어서 돌아가는 건데 초조하지 지쳤지 이러니까 마지막 선택에서 실패를 해요. 언덕에서 지켜야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막 하더니 강을 건너와서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강이 Y자로 갈라지는데 고려군과 거란군이 양쪽 다 배수진을 치고 대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추격했던 김종현이 언덕 뒤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란군이 정말 동요해버리죠. 그때 고려군이 돌격했더니 무너집니다. 아마 자신감을 잃은 거란군이 그냥 붕괴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주하게 되니까 김종현 부대와 강감찬 뒤에 있던 고려 기병이 추격해서 그야말로 완벽한 섬멸전을 해치워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그날 전투에서 죽은 거란군이 그동안 역대 거란군 침공에서 죽은 병력보다 더 많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얘들이 거란의 최정예 병이었어요. 거란 성종이 분노해가지고 뭐 정말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서 거란이 고려 침공을 포기하게 됩니다. 괜히 고려를 건드리지 말고 그냥 중원으로 가자. 그래서 중원으로 가기 때문에 고려는 그 뒤로 거란이 망할 때까지 안정적인 국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지막 침공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강감찬이 주도했던 전략이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러면 강감찬에게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뭔가? 이 전체적인 전쟁의 교훈을 보면은 결국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이 이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나라의 장기적인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분명히 그것을 보고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국적인 도전과 거국적인 전쟁, 거국적인 승리를 통해서 고려가 그 뒤에 300년 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략적 판단과 조직적 판단, 전술적 판단이란 것을 한 사람이 하든 10사람이 하든 이 세 가지가 조화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고, 특히 성장기에 조직이 안정돼야 될 시기에 이런 거시적 판단은 그 조직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세 가지 분석이 정확히 돼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동양으로 온 김에 명나라 최고의 장소 척계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병서를, 대표적인 병서 둘을 들라 그러면 하나가 손자병법이고 하나가 척계광의 기호신서입니다. 이 두 가지 병서가 뭐가 다른지, 왜 양대산맥인지 다음 시간에 척계광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